지난 시간에 첫 주 했고요. 이제 모두 9번의 강의 중에 한 번이 이제 영화 감상이 있으니까 빼면 8번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일본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근대사에 관심이 많죠. 근대사 중심으로 하고, 그러나 또 고대사나 근대사를 잘 모르게 되면 일본을 이해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본의 건국신화에서 임진왜란까지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얘기한 것은 우리가 알던 일본이 우리가 임진왜란, 왜라고 하는 좀 낮추어 부르던, 물론 임진왜란도 우리가 많이 당하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훨씬 우수하고 그들보다 앞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진 허상을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반성해보자는 의미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도 막부, 우리가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때는 이 도쿠가와 시대 철학사상이라고 하는 미나모토 료엔이라고 하는 얇은 책인데요. 이 책 한 권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일본 사람이 썼다는 점에서는 단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또 우리의 일본 학자, 여기 박규태라고 하는 분은 일본 종교사를 연구한 분인데, 저랑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이분이 번역을 했을 때는 이 책이 나름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어도 좋다는 뜻에서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좀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위해서 걸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일본 사람들이 도쿠가와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그들의 시각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책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음 주부터는 메이지 유신, 정한론, 그 다음 2차례 정부 일본의 종교, 일제야 한국인, 또 일본 내 반제국주의 운동과 그 결과, 일본 내 반제국주의 운동이 굉장히 과격하고 아주 적군파나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과격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정말 진보적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런 반제국주의 운동이 너무 극렬하게 나가면서 역설적으로 소멸되고 마는 그런 기록도 겪었고, 물론 적군파 이름 내부에서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자기들끼리의 처형도 있었고요. 그 안에서 조직의 강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형도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제가 이 책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는, 우리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봤을 때, 지난주에는 이제 임진왜란 전까지 쭉 갔지만, 그 전에 중요한 시대가 이제 헤이안 시대라고 있었죠. 평안 시대입니다. 한자로 하면 평안 시대고,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교토, 일본의 예수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경도가 되겠죠. 교토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읍을 정하면서 평안 시대, 헤이안 시대가 열렸는데, 말은 평안 시대였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시대였죠. 그래서 많은 군웅들이 할배를 하고 천황권은 도전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시대가 일본에서 굉장히 아주 전환기의 어떤 일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하면 거의 고려 시대랑 고려 초기부터 고려 말기까지 겹쳐지는 시대고요. 그 헤이안 시대가 끝나면서 시작된 게 이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무로마치 막부 해서 에도 막부, 그 세 개의 막부가 이제 일본에 있었던 막부의 3대 정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굽니까? 도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제 에도 막부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두 개의 막부를 보면서, 가마쿠라 막부는 이제 가마쿠라 불교라고 써 있습니다. 그 시대에 불교가 상당히 부흥을 했기 때문에, 일본의 참 특성이요. 저는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한일 간의 민감한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일본을 한번, 어떻게 보면 좀 일본 지향적인, 일본 시각적인 강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국심을 고수하는 강의라기보다는 일본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강의가, 이 책을 따르면 그렇게도 되겠지만, 가마쿠라 불교라고 하는 것은 일본 불교인데, 일본은 항상 그 특징은 있더라고요. 외래의 사상을 받아들이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불교가 됐건 유교가 됐건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더 이상 외래와의 그 영향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인데, 그러면 또 반대로 또 우리 조선사나 이런 거 연구한 분들이 또 반발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공부했던 조선사에는 지나치게 우리가 그 교리 중심, 공자나 맹자의 그 사상 중심으로 가면서 주작, 성리학 싸움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 모순이 드러난 게 바로 이제 병자호란인 거죠. 그야말로 그 소중화 사상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명나라, 그 유교를 숭상하는 명나라가 한족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중화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소중화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병정론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그 창극을 불러일으켰던 원인이기도 했고요. 결국 우리의 사상, 유교를 재해석해서 우리의 사상이 나왔던 것은 뭐 18세기 다 돼서 남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학사상, 그러니까 다산정약의 그 중심에 있는 신학사상이 다가 아닐까, 그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뭐 말씀드렸듯이 또 조선사를 제대로 연구한 분들은 그 저에 대한 이 얘기에 대한 반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책, 오늘 이 교재에 의하면 일본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면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참 잘했다라는 그 특징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마쿠라 시대에 그 가마쿠라 불교, 그러니까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됐을 때, 그게 한 12세기 정도, 11세기 정도 되는데요. 그 가마쿠라 막부가 시작되었을 때 그 가마쿠라 불교는 완전히 일본의 불교를 재해석해서 선불교가 아니라 신불교라고 이렇게 불리면서, 그 공이라는 것이 참, 우리 장선생님도 계시지만 공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공에 대한 이론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뭐 유식불교, 많은 불교 사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본 불교는 사실은 공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다는 아니겠지만 공을 그냥 우리가 심리학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 그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 불교가 선불교, 첸이라고 하는 선불교가 미국 사람들한테 잘 먹히는 게 뭐냐면 그냥 마음을 비워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심리적인 자기 훈련, 자기 성찰 같은 식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아니 미국인들한테, 서양인들한테 불교가 많이 각인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 불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는 뭐죠? 어떻게 보면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울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비우지. 그렇게 생각하면 불교는, 실제로 불교를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들도 해요. 뭐가 있어야 비우는 건데 비울 마음조차도 없는 건데 뭘 비우냐. 그래서 서양인들에게는 없는 거를 비운다, 뭐 없는 게 있다, 공이 있다라는 존재가, 개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불교는 그런 점에서 공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마음, 뭐 마음심 이런 것과 연결을 지어서 마음을 비우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죠. 가마쿠라 불교도 일종의 그런 것 중에 하나였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전해진 선불교 같은 것들도 바로 그런 종류의 하나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의 막부 시대가 끝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일본의 이제 3대, 그 오다하고 도요토미하고 또 토쿠가와하고 그 3대 이제 막부는 아니고 일종의 쇼군. 그러나 이제 도요토미는 쇼군의 직책은 받지 못했죠. 출신 성분이 낮았기 때문에 그는 관백이라고 해서 아직 그 쇼군에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관백의 지위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어떻게 보면 천하를 상분하는, 그러나 뭐 위계 관계가 확실했죠. 도요토미가 제일 위에 있고, 맨 처음에 이제 오다가 제일 위에 있었지만 오다가 암살당하면서 도요토미 시대가 됐고, 그야말로 토쿠가와는 뭐 두견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토쿠가와 생각처럼 도요토미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자기를 낮춰서 일종의 복지부동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임진왜란은 실패했기 때문에 도요토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고 도요토미가 죽게 되고, 바로 이제 토쿠가와가 열었던 것이 바로 에도 막부, 토쿠가와 막부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책에 따르면 미나모토 료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는 뭐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 주관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TV 사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고 또 그 유명한 영화 명랑을 통해서 보고 많이 이제 우리가 하여튼 임진왜란, 우리는 하여튼 일본 우습게 보이잖아요. 나쁘게 보이고 어쨌든 그건 사실이고, 또 그런 면도 있고, 남의 나라 쳐들어와서 그렇게 한 7, 8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 책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는 이 책에 따르면 도요토미의 시대가 거의 유럽으로 치면 베니스에 버금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그냥 뭐 국수주의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선 상공인들에 대한 우대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중심, 도요토미가 그 실권을 다 쥐고 있었지만 중앙집권제라기보다는 요즘 말로는 지방자치제가 잘 돼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임진왜란의
발생 이유를 또 도요토미가 이제 뭐 반란 세력들, 반대 세력들의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야를 바깥으로 돌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듯이 전국이 안정됐던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때 분명히 도요토미는 굉장히 르네상스에 버금가는 또는 중세 베니스에 버금가는 그런 정책을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실권을 잡고 있었던 임진왜란만 놓고 보자면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고 우리에게 정말 민족적인 피해를 크게 준 왕이었지만 도요토미 자체는 굉장히 풍류를 즐기고요. 또 자기가 그 천민이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풍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존경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을 스승처럼 모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공업을 우대해서 조닌이라고 상인이죠. 그러니까 일본의 그 조닌이라고 하는 상인을 지칭하는 용어인데요. 그 조닌들은 실제로 그 일본의 상공업의 그 권한을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도요토미와 함께 오사카 섬에서 같이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눌 정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도요토미와는 다른 것이죠. 악독했던 왕, 우리 조선을 완전히 피범벅을 만들었던 왕, 또 왜군들이 보여줬던 뭐 코를 잘라가는 코무덤, 수많은 전쟁 프로들을 끌고 와서 그 학대했던 그런 과거들과는 달리 그 자신은 굉장히 풍류를 즐기고 오히려 지방자치를 잘 실현했던, 그래서 그 시대는 오히려 그야말로 베니스의 시대고 오히려 르네상스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고요. 그만큼 굉장히 개방적인 정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공인들을 우대하고 또 문화 정책을 쓰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도 또 자기 정치적 야욕은 컸겠죠. 명나라까지 그 보니까 우리는 명나라만 알고 있었는데 그 조선의 땅을 내달라는 게 인도까지 치겠다는 얘기였거든요. 이제 도요토미가 너무 큰 사람이니까 보면 항상 우리 사극에서 보면 키 작고 추리하게 생긴 한국 배우들을 도요토미로 써서 뭐 그렇긴 하죠. 뭐 별명이 원숭이였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렇긴 했겠지만 좀 외모 지상주의를 우리가 배격해야 될 또 다른 이유를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면 틀림없고요. 어쩌면 그 섬 국가의 한계인지도 모르죠. 끝까지 섬으로서는 뭐 대륙에 나가는 게 꿈이었으니까 자기들은 섬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는 것도 있었지만 반대로 또 대륙을 향한 그 야욕을 또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 틀림없겠죠. 어쨌든 이제 센고쿠 시대라고 그러죠. 전국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두 개의 막부 시대가 끝나고 전국적으로 이제 막 군웅들이 활동하는 그런 시대를 점령해 나가고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이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영주죠, 영주. 다이묘들 우리 한자로 하면 대명이 되죠. 이름 명자를 써서 다이묘들이 군웅들이 활거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나름대로 또 위계 질서가 확실한 그 부족들이 종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국 시대, 센고쿠 시대 전에는 수많은 하극상들이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많은 그 반란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한2달 전에 우리 교회에서 또 임진왜란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 한번 교회에서 주일 예배 끝나고 임진왜란 강의를 했는데 일본을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일단 무기상으로 그 강의한 분의 의견에 따르면 그야말로 우리가 농담식으로 말하듯이 스쳐도 사망이었다는 거죠. 일본 칼은. 근데 우리 칼은 무디어서 맞아도 잘 안 죽는다는 거죠. 스쳐도 사망이었고. 그리고 조총의 거리가 실제로는 50m인데 뭐 임진왜란 하면서 그 사이에 그들이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런 걸로부터 배운 그 조총의 발사로 50m면 사실 뭐 조금만 멀리 있으면 안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임진왜란을 치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기술을 100m로 늘렸고 일본이 나름대로 그렇게 굉장한 남의 물건을 받아들여서 정말 베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고요. 전쟁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조선은 뭐였냐면은 오히려 문을 숭상하고, 그죠? 국방은 명예에 맡겨버리는, 명나라에 맡겨버리는. 그런데 명나라는 또 저는 이제 이번에 이거 하니까 임진왜란 공부를 따로 안 해서 그분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분에 따르면 명나라는 또 반대로 조선을 알기를 고구려 시대의 조선의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뭐 영대송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했던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본 하나를 처치 못하냐고 명나라는 처음에는 참전을 굉장히 주저했었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선조는 저기 뭐 의주까지 도망가고 이러는데 오히려 명나라에서 쟤들 왜 저러지 싸움을 잘하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임진왜란은 정말 적을 너무 몰랐던 것이고 일본의 발전한 무기를 잘 몰랐던 것이고 특별히 또 그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총기 기술을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그 서구에 대해서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 가톨릭이 들어왔고 가톨릭이 또 우리 조선에 들어올 때 군종으로서 참전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실제로는 어떤 역사적 근거가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한국에서 한국 천주교사 연구하는 분들 말 들어보면 초기 천주교는 오히려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 개신교는 민중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천주교는 이 남인 계통의 양반들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이거 목사님 어서 오세요. 오랜만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았고 목사님 나타나니까 저 사람 또 누구야? 저 들어나 쳐다보시네. 우리 개신교는 민중들을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천주교는 남인들 중에 이제 뭐 몰락 양반인들을 중심으로 많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이제. 근데 처음에 민중들 천주교가 뭐 개신교보다 100년 먼저 들어왔으니까 처음에 민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200~300년 지났죠.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천주교를 받아들일 시기가 한 200~300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구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일본 천주교에 대한 트라우마가 민중들 사이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로 천주교는 그런데 이제 그 천주교인들을 받아들이는 양반들 쪽에서는 그것보다는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서 잠깐 얘기가 빗나가면 저는 뭐 이제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개신교 목사지만 자꾸 우리가 그 제사 문제에 있어서 천주교인들이 제사를 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랬다는 거 제사에 방점을 두는데요. 저는 그러면 우리 초기의 천주교인들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가 물론 중요했죠. 유교의 주작에서 성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질서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단순히 조상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제사를 부정한 건 아닐 겁니다. 그 주작 문화 속에 살았는데 성리학 문화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남인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작적 세계관이 바뀌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충이나 효라고 하는 그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필요가 있었다고 느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주교를 통해서 충이나 효의 개념을 새로운 유교적 개념으로 가치관으로 바꾸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 정말 자존심 센 남인계 학자들이 왜 보면 우리 또 세계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뭐 북경에 있는 구베아라고 하는 프랑스 주교한테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뭐 제사를 지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구베아가 지내지 마라 그러니까 그 편지 받아서 다 안 지내다가 그랬더니 순교당했다. 저 그 천주교가 다시 써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 편지가 갔던 건 사실이고 그런 답장이 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그 주자학을 개혁하려고 했던 남인 계통의 자기 고민들이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천주교가 이제 제사를 받아들이고 개신교는 제사를 안 받아들이는데 이제 개신교 웃기는 게 또 개신교는 이미 근대화가 되는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사로 인한 순교가 없었습니다. 뭐 가정에서는 박해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저 제사도 안 지내는 놈이라고. 그러나 그 개신교에는 제사로 인한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해를 할 만한 왕권이 상실됐을 때고요.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마치 그 제사 안 지내는 게 굉장히 자기들의 종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사실 개신교는 말씀드렸듯이 민중들 사이로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만한 계급이 없었습니다. 개신교는 솔직히 말해서 천주교는 남인들 계통으로 들어오니까 가족 제사가 있는 그룹들이었지만 개신교는 그 제사를 지낼 만한 그런 그룹들이 없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우리 제사 문제로 하여튼 다시 일본의 문제로 돌아가면 그런 점에서 일본은 상당히 모든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들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도쿠가와 막부, 즉 에도 막부에서는요, 오히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도요토미 시대보다 후퇴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요토미 시대는 르네상스의 시대였고, 일본에서 굉장히 세계와의 무역과 열려있는 시대였는데, 도쿠가와 시대가 제일 처음 한 게 뭡니까? 천주교에 대한 박해였죠. 천주교에 대한 박해는 사실 조선조 말에 남인 계통으로 중심으로 받은 한국에서 받은 박해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박해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앤더슈 사코의 침묵이라는 소설, 영화로 나왔죠. 거기서 나와 있듯이 그들의 받은 박해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예수의 초상화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는 이제 침묵의 내용이죠. 그러나 포르투갈 신부가 고민을 할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밟아라. 그러니까 굳이 순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밟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래서 일본 천주교는요, 몇 번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뭐 다른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숨겨진 기리시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겨진 기리시단이라는 말인데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일단 자기는 천주교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절이나 이런 데로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마구치 불교처럼 이렇게 많이 개방이 되어 있어요. 일본 불교의 고유성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사상체계, 어떻게 보면 학당 같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인들이 숨어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천주교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걸리지 않게 해서. 그래서 모든 용어들은 다 불교식으로 바꾸고, 심지어 성찬식도 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 200~300년, 도쿠가와 시대 260년인가가 지나서 이제 다시 메이지 때 문호가 개방이 되고 신부들이 들어와서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천주교예요. 근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어. 그런 아주 이 세계 기독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천주교인데 모두 의식이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도 돌로 본 건데 그냥 딱 보면 마리아 상이에요. 애기 안고 있어요. 근데 보면 뭐 관세음보살상처럼 이렇게 그거를 숨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안 보이고 맞아 밑에다가 네.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별의별 그때 유적들이 인터넷에 나와요. 그때 유품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누가 봐도 그건 천주교인데 본인들은 천주교인지 모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을 이제 겪으면서 그것도 일본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요. 그냥 이 강의는 그냥 친일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냥 요즘 시국과는 달리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런 걸 참 좋아해서 그것만 해도 참 독특하죠. 일본만의 이상한 천주교를 유지시켰다는 건 독특하고 또 하나 이제 뭐 나중에 우리 신라버스 보면 나중에 일본의 종교도 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본의 개신교도 여러 가지 지금 이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교단이 많은 거 아닙니까? 천주교는 뭐 하나의 교단, 물론 예수회라는 게 있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다 예수회도 하나의 교단 속에 속한 거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뭐 수도회라고 그러나요? 수도회 중심에 몇 개 이제 약간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거는 뭐 전체적으로는 바티칸 안에 다 지도하에 있는 거지만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교단 중심이죠. 개교회 중심은 교단 중심이다. 일본도 수많은 교단들이 들어왔겠죠. 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라고 있습니다. 성결교라는 것은 일본에 들어와서 일본식으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동양선교교회라고 큰 교회 있죠. 여기 그게 성결교 계통인데 그게 원래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때 동양선교교회라고 이름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개신교 중심으로 이렇게 됐는데 일본은 보십시오. 일본은 그거를 1920년대에 교단을 딱 통합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게 좋다, 나쁘다의 말, 저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또 그걸 좋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교회를 국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냐고 뭐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그걸 갖고 글을 쓰니까 국가주의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종교라는 게 하나의 조직으로 봤을 때 뭐 종교의 뭐 순수성, 신앙체계 이런 거 다 접어두고 하나의 조직의 행위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 우리가 이걸 제가 이 목회하는 교회를 평화의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예배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예배 처소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개념이죠. 그걸 이제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공교회로 인정을 한 거고, 개신교는 워낙 교단이 많으니까 그런 것에서 애매해지다 보니까 하나의 교회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교회라는 말보다 예배당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신교 개념으로는. 어쨌든 일본은 일본 기독교. 그래서 일기라고 해서 줄여서 일본 기독교. 일기하고 하나는 조합교회라고 해서 두 개의 교단으로 그렇게 합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에 우리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뭐 장로교도 만들고 그러지만 그런 거 붙이면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 그냥 하지만 일본 전체 교단은 일본 기독교와 조합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것도 일본이 나름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 기독교의 그 대표적인 신학교는 이제 동경신학교, 그러니까 동경대학과는 상관이 없는 뭐 일본이 뭐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국립대학에 신학과가 있을 리는 없고요. 동경신학교라고 하는 일본 기독교의 기본 신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아오야마, 한자 우리식으로 한자랬죠. 풀을 청자에 뇌 산자서 청산학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조합교회 그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두 신학교가 굉장히 자웅을 겨루는 명문신학교. 명문신학교라고 할 것도 없이 일본의 신학교가 거의 없으니까 한국처럼 뭐 이 교민사회도 뭐 20, 30개 한국계 신학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목사 되고 싶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흔히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에서 장로되기보다 목사되기가 더 쉽다 그러잖아요. 장로되더라도 교인들의 특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오야마 각부에는 그 일본 청산학원, 그 다음에 일본 기독교, 그렇게 일본의 재해석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참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오야마 각부엔 출신의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바로 그 김일성의, 그러니까 강반석 여사, 김일성의 부인 강반석. 반석이라는 이름은 본명입니다. 엄마시? 네. 엄마. 그래. 엄마 참. 김일성 엄마. 내가 뭐라 그랬지? 부인. 부인. 그 족보를 꼬면 안 되는데 엄마죠. 근데 강반석이라는 이름은 본명입니다.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죠. 그럼 영어식으로 하면 뭡니까? 베드로 여성명사 페트라죠. 페트라. 그러니까 참 그야말로 독실한 집안이었던 거지. 딸 이름을 그렇게 한국식으로 뭐 영자, 미자, 순자로 안 짓고 페트라라고 지었을 정도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삼촌인가 작은 아버지인가가 이제 강양호 목사라고 그 일본의 이제 북한의 주체 사상을 기초하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그러니까 처외숙 정도 되죠. 김일성한테는. 그분이 이제 강양호 목사라, 그분이 이제 그 아오야마 청산학원 출신이고요. 그런 또 일본의 기독교사가 있으면 자꾸 옆으로 나가는데 나중에 다 할 건데, 어쨌든 도쿠가와 시대에는 그 주원인을 중심으로 상업이 굉장히 이제 그 발전을 시켰는데, 반대로 이 도요토미 시대에 비해서는 국가의 간섭이 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조인의 영향력은 굉장히 커졌는데, 반대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부르주아 개혁 세력으로는 자리 잡기 어려웠다.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왜 사람들이 그 부르주아 시대,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키지 못했는가? 상업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도쿠가와 시대에 봉건적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도요토미 시대보다 상인들의 그것은 더 낮아졌는데 왜 하지 못했는가? 그러기에는 이제 도쿠가와 시대에 더 많은 제약과 간섭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시대는 그 도요토미 시대와 달리 창의적 사고가 나오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얽어매기 위해서 이해, 우리 가정할 때 가짜죠. 이해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가정 중심으로. 그리고 또 국제무역도, 해상무역도 굉장히 후퇴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또한 그런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도쿠가와 시대를 마냥 부정할 수만은 없다. 뭐 그런 말은 누구나 하게 된다. 이 책의 주장이에요. 그 시대가 굉장히 봉건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근대에 대한 욕구가 속에서는 또 용수숨치고 있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그 마을 중심으로, 우리가 중앙집권, 한국이 중앙집권제 사회였다면 조선이 마을 중심의 자치력을 굉장히 많이 줬는데요. 조카마치, 일단 성하정입니다. 성 밑에 있는 마을 정자죠. 마치라고 하는 건 마을입니다.
마찌라고 하는 말인데 고물의 정자에서 받전자입니다. 조카마치는 성하, 그러니까 성 밑에 있는 그 정이다. 그래서 우리 사하촌이란 말 있죠. 한국에 소설도 사하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성하촌. 조카마치라고 하는 그 마을 단위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요. 조카마치를 키우다 보니까 그 밑에 사무라이들이 자기들 영토로 받았던, 공을 많이 지어서 영토로 받았던 그 지코치라고 하는 그 또 마을 단위가 에도 막부 시대에는 많이 또 쇠퇴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라이가 참 재밌더라고요. 사무라이도 굉장히 그만 따로 공부해서 재밌더라고요. 사무라이가 우리는 흔히 무사로만 알고 있는데 결국 일본 사회에서 바로 헤이안 시대부터 사무라이를 의도적으로 키웠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사로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엄청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또 소위 말하는 영국식 젠틀맨식 그런 무사도도 하고, 그래서 그 일본의 굉장히 그 유명한 술 중에 하나 부시도라고 있죠. 부사도가 일본말로 하면 부시도인데 그 부시도라고 하는 술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무사도가 굉장히 그 사무라이 정신이 일본에 우리가 아는 그냥 단순히 싸움 잘하고 아무나 목 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무라이, 그러니까 일종의 그 경제적 부르주아 중세,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베니스 시대 그 상인들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베니스 시대 그 상인들을 대척할 만한 지위로 일본에서는 꾸준히 헤이안 시대부터 사무라이들을 키우고 그랬더라고요. 사무라이도 영지를 받았나요? 영지를 받았는데 받기도 하는데 그 받은 데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조코마치가 아니라 지코치라고 했단데요. 그 공이 있으면 지코치를 받았대요. 그럼 다시 거기서 상급 사무라이와 하급 사무라이가 분리가 돼가지고 또 영지가 없는 사람들은 그 상급 사무라이 밑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지코치가 사무라이들의 하나의 그 행정 단위가 됐는데 에도 막부에서는 그 지코치를 죽이고 무시하고 조코마치라고 하는 새로운 마을 단위를 만들고, 에도라고 하는 건 이제 강호죠. 우리 한문식으로 읽으면 강호라고 하는데 교토 중심에서 강호 중심으로 가면서 에도로 하나의 거대한 조코마치로 만들면서 도쿠가 시대에는 그것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제를 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는 사무라이의 그 권력이나 전통적인 그 지위가 상당히 약화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하신 이유는? 아니, 사무라이는 거의 건달식으로 그냥 내팽개쳐. 그게 이제 료닌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우리말로는 난인인데 그 주군이 없어져서 주군이 죽었거나 무슨 권력가 주군이 없어져서 그냥 난인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무라이들을 료인, 난인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또 나중에 도쿠가 후기 시대에 가면 또 학자들이 많이 나와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가라고 하는 계급이 정말 건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 건달의 이미지로만 알고 있었죠. 그게 아니라 사무라이는 일종의 무사하고 플러스 신비 계급.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무사, 아까 말했던 부시라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의도적으로 권력층에서는 그들을 키울 필요가 있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철학적 의미를 막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시하고 사무라이하고 잘 구별도 안 됐었고 막 혼동돼서 쓰이기도 하다가 그 에도 시대 오면서 사무라이, 그러니까 전국 생복구 시대, 그러니까 도쿠가와 시대, 도요토미 시대 오면서 사무라이에 대한 그것을 많이 키워줬다가 다시 에도 시대에 와서 사무라이들이 좀 약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또 후대에 가면 에도 말기에 가면 또 사무라이들을 의도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재밌는 거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을 왜 우리가 키워야 되는가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 보고 사무라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많이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의 근세에는 사무라이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부르주아에 해당되는 조닌의 역할이 훨씬 더 컸던 거죠. 그렇죠. 근데 메이지 유신도 보면은 조닌의 역할이 커지면서 이제 조닌이 프랑스 혁명하고 유럽이 건재할 때 딱 부르주아 역할이거든요. 부르주아는 어느 동네 사는 돈만 아는 것들이고, 조니는 조에 사는 돈만 아는 것들, 주로 상인 기업이고. 근데
예. 그걸 동치시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사무라이가 굉장히 무시를 당하면서도 에도 시대에는 끊임없이 그 학자들이 사무라이들에 대한 개념이나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결국은 사무라이가 메이지 시대에 와서는 하나의 군국주의의 선봉장에 서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내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이미지가 메이지의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돌격대이면서 동시에는 내적 그 단결의 그 이데올로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글쓴이의 주장. 군국주의의 부활의 역할을 하면서도 그 그 군국주의에 또 이제 저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군국주의 하는 게 아니라 그 파쇼가 되니까 거기에 굉장히 또 명분을 부여하는 그런 역할을 사무라이들이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어떤 명분을 그게 나중에 오늘 그 나오는데요. 그 뭐 여러 학자들이 사무라이들을 뭐 그야말로 유교적 어떤 실천자들 그런 이미지로 계속 강조를 해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우리가 일본을 너무 무시했어. 이 책은 전부 학자 이름이야. 그러니까. 학문들이 없어지면서 거의 근데 그게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됐어요. 양민들을 약탈하는 거의 양상 깡패 같은 근데 표현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또 몰라요. 그러니까 뭐 이 책을 뭐 100% 우리가 일본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렇지만 이 책에 따르면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인들의 파워가 세지면서 그게 함부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막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바로 이들을 어떤 금세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개혁, 그러니까 민중개혁 이런 건 감히 생각을 못할 테고 부르주아 개혁의 주체로 삼기 위해서 많은 또 뭐라 그럴까요? 학자층에서 식자층에서 이들을 계속 이들의 명분이나 권위나 이런 지위를 회복시켜 주려는 많은 학문적 노력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꾸 그러니까 지코치 즉 그 사무라이들의 공동 지역 지코치를 다시 부활해서 그들에게 돌려주자는 운동들도 있었고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는 정말 저도 이걸 공부하면서 우리가 사무라이는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사무라이 뭐 먹고 살았던 거야? 그건 맞아. 건달처럼 살았지만 그렇게. 건달은 아니죠. 그게 왜 다이면 밑에 사무라이 계급. 군사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걸 잃은 사람들.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이묘가 만석 이상 다이묘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세력에 따라서 지방을 어디 차지하고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농공 행상을 하면서 이렇게 토지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세력이 큰 예를 들면 뭐 그런 마에달리 뭐 이런 데는 그런 사무라이들이 또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시급이라 그래가지고 농토를 몇 호 뭐 얼마 주기에 놀아주잖아요. 네. 그게 사무라이 계급인데 이제 나중에 좀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도쿠가와 시대는 또 그렇게 사무라이들이 자기 실력을 발휘할 일들이 없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들이 녹봉을 받을 일도 없고 뭐 하나 땅을 받을 일도 거의 기회가 많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낭인들도 많이 생겼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의 뭐 낭인들도 있었고 좋은 사무라이도 있었고 뭐 땅을 가진 사무라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건 어쨌든 그 사무라이 위기 시대에 이들을 어떤 부르주아적 중산 계급으로서 일본의 허리 계급으로서 부활시키려고 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있었다. 그것은 어떤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무라이를 그렇게 일본에서 중시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그런 운동은 누가 주도했다는 겁니까? 뒤에 이제 뭐 생판 처음 들어본 학자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단순히 그런 운동이나 그런 것보다도 하나의 무슨 사회적이나 이런 뭐 소셜 이코노믹 그런 측면에서 어떤 계급이나 이 관계자들이 그런 식으로 표시를 했다는 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일본이라는 나라가 끊임없이 어쨌든 메이지가 되기 전까지 다시 그 천황은 허수아비였죠. 솔직히 허수아비는 다름없었잖아요. 일종의 제사장 정도가. 이제 쇼군들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계승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에 대한 그 저항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었더라고요. 생각 밖으로는. 그 도쿠가와 시대의 1년의 농민 반란 횟수가 이 책에 따르면 10.6회래요. 280년 동안. 그러니까 뭐 그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면 일본하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위에서 시키면 다 듣고 뭐 요즘 우리는 촛불 집회로 유명하지만 일본은 그거조차도 못 해내는 군대에 대해서 못 해내는 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2차 대전 때뭐 가미가제나 이런 거 끌고 나갈 때 이 책에도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사쿠라가시다 이런 책 보면 그냥 동경제대 다니는 애들이 가미가제로 뽑히면 그냥 그 전날 그냥 하염없이 울고 술 먹는데요. 근데 도망갈 생각은 못 한대요. 그 일본에 참 묘한 또 그런 것처럼 그 일본 하면 우리가 굉장히 뭐 순정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또 10.6회라는 걸 보고 그 도쿠가와 시대 농민회가 응? 그러니까 이 평균 10.6회요 그러니까 매년. 그거 굉장히 컸던 거죠.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 소규모 봉기도 있었을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생각보다 많죠. 1년에 한 달에 몇 명씩 나가요. 또 자기네끼리 술 먹고 싸우는 것까지 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옛날에 뭐 이제 역사 한참 지나요. 뭐 박정희 때 뭐 막걸리 보아법 막걸리 먹다 박정희 욕한 것도 봉기로 칠 수 있지.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을 뭐 평안을 하는데 네. 옛날에 보면은 저기 충청도에서 내 아는 사람은 그 일본 순사하고 술 마시고 싸워갖고 그 일본 수산 뚫기 팼대요. 그 다음에 이제 술 깨고 보니까는 큰일 나겠거든. 그래갖고 완전 도망가고. 완전 도망가고 독립운동에서. 와가지고 동네에서 그게 막 전설처럼 이야기가 돼갖고 그 국가 유공자네. 우리 할아버지가 자기 우리 할아버지 경상도. 아니 그 손자랑 그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도도반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본의 어떤 사상가들, 경세가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상가들은 소위 말해서 일본 체제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그들은 어떤 도쿠가와의 그 막부로 전승되는 그 쇼군의 지위는 하나의 정치적인 지위였을 뿐이고 그 안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제가 보기엔 조선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계급제도 안에 우리가 오히려 순응하는 거였다면 그것도 뭐 제가 조선사를 또 따로 깊이 공부하지 않았으니까 또 반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고민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도 이제 우리가 그 일본의 주자학을 전해준 사람 중에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병장이었고 인진회란 때 이 사람이 정유재란 때 일본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유교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이제 조선의 학자 이렇게 얘기하면 강항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정유재란 1598년에 끌려가서 1600년에 일본을 탈출을 했더라고요. 그게 척치적으로 만드는데 우리를 폄하하면 안 되는데 2년 있었다. 2년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과연 얼마나 컸을까라는 또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리고 이 책에는 강항이라는 인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주자학이 그때 전승된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뭐 사실 뭐 일본에 어떻게 주자학이 임진왜란 이래 갔을 거라 생각은 안 해봤지만 워낙 우리가 공부하던 국사 시간에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강항이라는 이름. 안 들어봤어요? 근데 공부는 있어요. 강항이라고 네, 있죠, 있어요. 그죠? 네. 강항은 저 카레 들어가는 거. 그건 강황. 아, 그거는 화이고 그 사람. 배가 고프면 근데 이 책에는 강항이라는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소위 말하는 고려말, 그러니까 우리가 성리학 그런 거 이제 우리가 고려말에 조선으로 넘어올 때 그때 막 성리학이 이제 뭐 그 소위 말하는 고려의 마지막 충신들과 조선의 그 새로운 신흥 그룹들 간의 갈등에서도 뭐 성리학이나 주자학의 재해석이, 그때 주자학이 없을 때죠. 그런 것들이 많이 부딪힐 때지만 어쨌든 일본도 그 당시에 거의 조선이랑 비슷하게 성리학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강항이라는 사람이 영향을 미쳤던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는 그 성리학이나 주자학도 나름대로 일본에서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에서는 그 성리학이나 주자학이 전통 이념, 정치 이념이 되었던 데 반해서 일본에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것들이 굉장히 어떤 새롭게 해석되는 그런 운동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학. 고생하는 공부하기 아니라 그냥 예고 짜서도 고학이라고 말이 나왔어요. 고학.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그 도쿠가와 시대 고학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학문적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자학, 그 다음에 양명학 아시죠? 양명학은 주자학의 일파인데요, 성리학의 일파인데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마음심을 좀 강조합니다. 그 전통 주자학, 성리학이 너무 기 이런 쪽에 이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마음,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이나 우리의 흐름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월 김여우 같은 사람은 우리의 철학이 굉장히 앞서 있었다고 말을 하는데 뭐 그냥 사람들 생각은 비슷하게 흐르는 거죠. 이제 유럽으로 치자면 그 소위 말하는 경험주의 철학이 나올 이때쯤이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그 로고스 중심, 이데아 중심의 그리고 그 기독교 사상과 합쳐버리면서 경직화된 철학을 벗어버리고 경험주의 철학이 나올 때랑 비슷하게 이제 양명학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그것도 일종의 유학의 일파입니다. 그런 양명학이 나왔고 그 왕양명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양명이 양명이 혼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양명학이라고 나왔고 한피 조선조에서도 양명학이 어느 정도 조선 중기 이후에 좀 힘을 발휘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일본에도 충분히 들어와 있다가 이제 그 뒤에 뭐가 나왔냐면 고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의 풍토가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학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그 소위 말하는 공자맹자 그 성리학은 너무나 후대에 많은 것들이 가미가 되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었다. 라고 하면서 공매의 기초를 한번 따져보자. 혹은 공매 이전에 중국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순 시대라고 할까요? 공자도 그리워했잖아요. 그런 시대는 그런 시대로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하는 점에서 옛꽃자를 써서 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본에서 하나의 중요한 학문 체계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시대 혹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운동을 고학시대라고 말했고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주자학에 보면 그 공자의 이야기를 모은 사사삼경이나 이런 데 보면 기독교 성경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사건을 놓고 사실 예수의 말이 모순될 때도 있거든요. 이제 이제 설교자들이 이제 구라로 때워야죠. 근데 공자의 말도 그런 거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이제 공자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죽음이나 이런 데 앞에서는 초연한 것 같았지만 또 제자 암행과 누구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는 울었다는 표정도 있고 울었다는 그 기록도 있듯이 공자가 결코 그 리나 어떤 기본에 충실한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냉혈한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믿는 것만 확실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에게도 정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인간 욕망을 고학에서 굉장히 긍정한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주장이나 이런 데 인간 욕망이 많이 부정이 되죠. 그런데 일본의 고학자들은 인간 욕망을 긍정하면서 고학자들이야말로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야마다 소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 일본 이 책에서 여러 사람들 나오는데 소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고학의 가장 고학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한 사람이에요. 소개했다는 건 자기가 만든 거겠죠. 이 사람의 말은 욕망이 없는 자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락강이네요, 그죠, 너네? 욕망이 없는 인간. 그렇죠. 락강에서도 욕망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흔히 하면 기독교 같으면 사실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한동안은 기독교도 욕망은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고 그랬는데 욕망이 없는 인간이 아니고 결코 공자나 맹자도 인간 욕망을 부정하진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물치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사건 혹은 물건에 대하였을 때 그와 접촉했을 때 거기서부터 아주 지극한 지식을 발굴하는 그 경물치지 전통적인 유학이겠는데 그 자체도 굉장히 정말 거기서 지극한 지식, 치지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경물, 모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매번 마주치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 우리가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공자맹자의 본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양이 행해야, 근데 이게 경물치지와 같은 말인데요. 수양이 행해져야 할 장소는 마음이 아니라
일용사물에 상하는 일상적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물건을 사용하더라도 혹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전통적인 주작에 따르면 전통적인 성리학에 따르면 마치 마음을 굉장히 따르고 거기에 리가 무엇인지 늘 궁리해야 되고 그 궁리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 것들이 공자야 맹자야 기본 가르침으로 우리가 착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라 매 사물에마다 그 일상생활에서 그 마주치는 사물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행위가 바로 수양이 행해지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 오히려 그 양명학의 영향력이 있었겠죠. 그 당시 양명이 들어왔을 때니까 마음에서 오히려 그 행위로 옮긴 것이 바로 그 야마가 소코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게 언제 때 태어났냐? 그러니까 이게 한 1700년대 사람이지. 1600년대 후반에 1700년대 사람. 그 실학 사상 봤을 때 실학보다 빠르게 그랬어. 그렇죠. 실학도 경물 취지를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그러니까 무사도 할 때 사도인데요. 사도라는 외적 행위를 중시하는 윤리적 관점을 구체화했습니다. 사도는 외적 행위가 중시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일정 정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 야마카 소코라고 하는 사람이 근대 무사도, 소위 말하는 뭐 사무라이 정신 이런 것들의 처음 이제 새롭게 근대화시킨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신은 이제 낭인, 아까 말했던 자기 주군을 잃은 사무라이들 출신은 낭인이었다고 하는 거니까 뭐 칼제비가 학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사무라이에 대한 오해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 칼제비가 학자가 된 겁니다. 또 이토 진사이라고 하는 고학자가 있는데요. 이토 진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이란, 그러니까 어질인자, 인이란 바로 기득권자들의 논리다. 이 말은 굉장히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먹고 살만하고 다 배우고 그러니까 인을 베푸는 거지. 현실에서 급박하게 하는 사람들한테 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인이란 기득권자들의 논리고 기생충의 논리. 기생충의 논리. 기생충의 논리. 그 다음에 우리가 유교에서 성이 굉장히 강조해야 되잖아요. 성이. 이 성이라는 것도 이 성중리, 그러니까 성은 곧 리다,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막을 일자를 쓸 뻔했네. 성중리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성이라고 하는 건 타고난 거지.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이데아, 허구 철학식이라면 이데아죠. 리는 이데아에 의한 우리가 하나의 반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고난 성격이 성이라는 거예요. 성중리를 부정을 하는 거죠.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게 성중리인데요. 그리고 성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지 결코 외부로부터는 리로부터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소라이. 이 도쿠가와 시대 철학사상이 궁금하시면 이 책을 사보시면 조금 거슬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많은 걸 배울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랐던. 소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의 또 특징은 공적 세계와 사적 세계 분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주작하는 사람들, 고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아버지를 방치했다가 죽었다.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 돌아오다가 죽었다. 그럼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라고 했는데 주작에서도 이 개인의 죄라고는 보진 않았대요. 주작을 하는 사람들도. 뭐냐면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결국 식량난이 있던데 식량을 구하러 다니다가 결국 과실치사 하여튼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제일 말석에 앉아있었던 소라이한테 물어봤대요. 넌 누구의 죄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것은 이 사회를 빈곤으로 몰았던 사회의 죄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요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 당시 말은 굉장한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좀 일본 사람들이 그런 건 잘합니다. 자, 보면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와 개신교 윤리를 쓴 막스 베버의 보다 앞선 사상이다 이것은. 이 소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장을 한 거는 사회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소라이라는 사람도
그때부터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이제 고유 학문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그 기본에는 그 주자학적인 세계관이 담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일본만의 그 새로운 학문 세계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부터 이제 한 8세기, 그리고 10세기 그때부터 시작된 제도인데요. 사무라이는 이 모실 십자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뭐 본래는 경호원의 의미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부시, 무사와 막 이렇게 서로 헷갈리고 서로가 서로의 그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제 사무라이라는 용어가 굳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했던 로닌, 낭인, 랑인, 로닌은 주군을 이루는 사무라이는 로닌이라고 불렀고요. 그런데 아까 누굽니까? 야마카 소코 같은 사람은 로닌 출신인데 그런 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기초를 놓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야마카 소코가 바로 무사도, 일본에 말하는 그 유명한 부시도라고 술이 유명합니다. 부시도. 일본의 그 뭐지? 유명한 위스키? 산토리? 산토리. 그것도 굉장히 좋은 위스키죠. 일본의 그 위스키 산업도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근데 요즘 먹으면 안 돼요. 요즘 먹으면 안 돼요. 오염 후쿠시마 물이에요. 오염이죠. 특히 맥주는 드시지 마시고. 야마가 소코가 이제 무사도를 개발했고요. 그 무사도를 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문제를 외적 표현의 문제로, 외적 표현으로 문제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사도가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정의롭다 이런 게 사실은 대인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걸 또 무사들의 그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던 건달의 이미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잡아주면서 무사를 굉장히 사회의 중추적인 핵심, 허리 세력으로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무사도는 법도에 맞는 단정한 몸가짐을 또 이 야마카 소코가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그의 공적으로는, 야마카 소코의 공적으로는 죽음을 각오하는 무사도에서 도를 자각하는 무사도로 전환을 시켰다고 하는 건데, 야마카 소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도쿠가와 시대 말기에는 바로 그 사무라이 하면 도를 자각하는 그런 의미로 됐는데 그것에 대한 반론도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말을 하자면 어쨌든 또 국가라는 것이 하나의 조직 체계로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무력적인 차원, 그러니까 폭력적, 나쁘게 말하면 폭력적인 차원도 필요한데 무사를 너무나 이 선비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 혹은 영국의 젠틀맨처럼 말랑말랑하게 만들었다. 이런 비판도 또 일본 내부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사에게는 그런 긍정적인 면, 즉 도를 갖추고 신사적이고 외적인 행동에서 그들의 예를 다하는 그런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했는데 이것이 메이지 시대의 군국주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법적 중추, 아까 제가 말했던 부르주아 개혁의 중추가 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무라이에게 이중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라이가 정말 일본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단순히 무사의 이미지로만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뭐 안 그렇게 알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리 잡게 하는 데는 그 무사에서 어떤 도를 깨우친 사람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는 그 야마카 소코라고 하는 이 고학자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닌입니다. 5장은 조닌의 문제인데요. 도쿠가와 시대에는 오사카 조닌들이 화를 내면 다이묘들이 벌벌 떨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쿠가와 시대에는 뛰어난 조닌들은 바로 도쿠가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 오사카 성에 앉아서 시국을 논할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상공업자들의 그 기세가 세서 그들이 화를 내면 소위 말하는 다이묘들도 벌벌 떨 정도였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시대에 와서는 막부에 기생하는 존재로서 너무나 그 정권에 봉건적으로 얽혀매여 있었기 때문에 부르주아 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라고 이 책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구 사회에 소위 말하는 아까도 그 김영식 잠깐 말씀드렸지만 메이지 시대 오면서 그 조닌의 저력들이 드러나서 서구 사회의 어떤 혁명 주체, 부르주아 혁명의 주체가 되는 그런 것들의 역할을 메이지 시대가 좀 하긴 했지만 저 도쿠가와 시대는 말기까지는 이런 조닌들에게 그것을 바라는 것은 좀 무리였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프랑스 대혁명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르주아라고 하는 계급이 형성이 되잖아요. 프랑스혁명이 끝난 뒤에. 그래서 뭐 민중혁명은 아니었죠. 사실 그 민중혁명은 나중에 파리 꼬미 시대에 가서 그 뭡니까 영화 레미제라고 해서 나왔던 파리 꼬미 시대에 가서 좀 민중혁명적인 성격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도 뭐 오래가지 파리 꼬미 시대가 오래가지 못했고요. 그것이 결국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민중혁명의 시대가 왔던 것이고 100년 만에 이제 민중혁명의 시대가 왔던 것인데요. 다시금 우리는 공부할 또 시사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조국 사태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저도 뭐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요즘 와서 좀 고민이 깊어지긴 깊어졌어요. 사실은 이게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아직 혁명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박근혜를 몰아낸 그것도 그렇고 이 조국 사태에서 그 검찰의 그것을 비판하는 그것도 일종의 부르주아 혁명이라는 점에서 반대하는 진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또 조국 운동을 하는 사람, 조국 수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들을 이제 입진보라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데 저도 소위 말해서 혁명은 민중혁명이 돼야 되고 인민혁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인데 또 따지고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인민혁명이.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소비에트 혁명? 아닐 거예요. 그게 인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나? 제가 우리 그 혁명사무 공부할 때 그 얘기 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레닌은 그날 아침에 도망갔답니다. 스위스로. 실패할 줄 알고. 근데 성공한 거야. 그 정도로 이제 혁명이라는 참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이번에 여러분들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이태호라고 한국 토지경제 무슨 뭐 연구소인가 사무 차정하는 분이 오늘 페이스북에 쓴 글을 제가 아주 감명 있게 읽었는데 일단 이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는 검찰권의 그 횡포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분도 그러니까 생각 밖으로 이분이 토지 문제를 연구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중혁명 쪽을 강조할 것 같은데도 오히려 이분은 이제 부르주아 혁명 자체를 일단은 두고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뭐 유시민 씨로 대표되는 그런 폭로 행위에 박수를 보낸다는 거죠. 자기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행위가 일단 어떤 사회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보여준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자기는 뭐 칭찬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시국 문제로 갔는데 더 이상 하면 또 의견이 갈리니까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우리 역사상에서 민중혁명이 성공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오직 없었으면 뭐 이거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광주민주화운동을 분석한 논문 중에 실제로 이거는 파리 꼬민 이후에 최초의 꼬민운동이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주먹밥을 나눠 먹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그 서로 간의 무력 충돌을 제외한 어떤 폭력 사태도 없었고요. 도난도 없었고 강도도 없었고 그 한 7일 동안은 진정한 해방부였지. 한 열흘 동안은 광주가 뭐 최근에 우리 황호 씨가 올렸던가 페이스북 보니까 유일하게 건물 방화 사건 하나가 일어난 곳이 당시 광주 MBC 방송 하나는 방화 사건이라든가 그 왜곡 보도에 대한 항의였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 그 계급의 문제라는 것이 자본주의가 너무 오랫동안 굳어져 보니까 계급의 문제에서 소위 말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혁명적 역량이 상실된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판 부르주아들, 우리말로 하면 중산층들이 해야 될 일은 의식을 가진 진보 성향의 중산층들이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부르주아적 개혁을 하면서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가 그들을 견인해낼 수 있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일 것 같아요. 또 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민중의 혁명 의지를 꺾는다라든가 비판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뭐 저보다 연배이신 분도 계신데 제가 나이 말씀드려도 죄송한데 늙어가면 생각이 바뀌는 건지 현실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혁명을 정의를 할 때 그 계급 구조 자체가 전복이 되는 걸 혁명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이제 하지 보통. 예, 근데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그 계급 자체가 전복되면은 그 혁명적인 역량이 누적돼서 한꺼번에 터진 거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진정한 그 혁명은 피를 통한 진정한 혁명은 캄보디아 혁명이고 저기 러시아 혁명밖에 돼 있냐고. 하지만 그게 오래
그리고 혁명을 갖다 성공으로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혁명 시기를 얼마큼 놓고 봐야 되는지. 그렇지. 그런 것도 있는 거지. 중국 공산당도 혁명을 성공을 했죠. 중한 거죠 어쨌든 사실. 공산당이지만. 근데 북한도 뭐 혁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북한은 혁명으로 보이죠, 근데. 근데 그 자기들 혁명이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계로 많이 바뀌었으니까. 글쎄, 바뀌니까.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순수한 게 민중의 의지였느냐 아니냐는 또 이제 그게 또 차이가 있는 거지. 꼭 민중의 의지냐 아니냐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귀족 계급이 없어지고 부르주아 계급이 자리를 잡았어. 그럼 그건 혁명이 성공한 거죠. 시다가. 그러니까 황석영 같은 작가는 김일성 주석을 완전히 혁명가로 부르더라고요. 나는 그 수학 저 자체가 다수의 하층 계급이 상부를 그러니까 뒤집었을 때만 혁명이라는 그러니까 그 쓰지 계급이 전복되는 게. 계급에서 그러니까 하층이 아닌 계급이 뒤집었을 때 혁명이라는 쓰지 중층이 네. 중층이 뒤집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랬을 때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보면은 아니, 그 정치학적으로 다수가 뒤집었을 때 그 다수의 이렇게 하층 평화가 하층이 얘기하고 하층이 뒤집어야 돼. 하층은 못 뒤집어요. 근데 이렇게 혁명을 정의할 때 근데 그렇게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미국 뭐 독립운동을 예로 든다는 게 좀 우습긴 하겠지만 독립 3분의 1은 전혀 아무 관심조차 없었고 3분의 1은 막연하게 지지하고 3분의 1은 반대했다고요. 그럼 지지하는 층에서도 아주 극소수가 한 거거든요. 근데 성공을 했다고요. 근데 뭐 러시아 그 저기 혁명도 보면은 그런 성격 아니에요? 대다수는 그냥 관심 없어요. 농민들은 자기 동네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계급을 갖다 뒤바꿔서 뭔가 그 권력을 잡거나 그 상층부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 계급이 전복되는 걸 혁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북한이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그 바이올런트한 예. 그 액션이랄까 그 사회 개벽에 관한 발전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일본 사람들을 축출하는 내용, 그건 뭐 자연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남쪽으로 도망오든지 내쫓든지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그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거기서? 혁명이라는 이름하에. 처음에 와가지고 토지개혁을 와장창 했죠. 그래서 했는데, 그때 피를 흘리진 않았잖아. 그때 뭐 그 피를 흘릴 만한 게 없었죠. 그때 피가, 그 조건이나 그 성숙돼. 글쎄, 그러니까 내 말이. 혁명이란 무엇인가 책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정책에 순응한 사람들은 피를 흘릴 이유가 없이 토지개혁이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도- 끝나고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말로 넘어갔던 것은 이제 존인이 부르주아 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니까 과연 부르주아 혁명의 주체가 되지 못한 건 일본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민중혁명이라는 건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그 제가 의문점을 던져봤다가 또 이렇게 얘기가 우리의 특징처럼 옆으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존인들 중에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존인의 계급이 커지면서 또 학자들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상공업을 중시하는 그런 또 유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즈키 쇼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동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하나의 종파인데요. 선불교 계통의 종파입니다. 조동종의 스님이었는데 스즈키 쇼산은 상업을 긍정하는 그런 운동을 했고요.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학운동, 마음심자겠죠. 심학운동을 하면서 모든 인간은 제각기 세상을 돕고 세상을 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식으로 말하면 이데아 중심, 주자학식으로 말하면 리 중심, 이렇게 항상 거대의 어떤 근원, 만물의 근원, 진리의 기초를 놓고 사고하는 법인데, 그것들을 이제 그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학으로 보는 것이고, 또 그런 이데아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상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의 이득만을 강조하는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상업은 사실은 뭐 아까 제가 그 개신교와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개신교 정신 배보의 얘기도 했지만 그것이 나온 게 19세기 후반이거든요. 그 책이 나온 지가. 그러니까 처음으로 개신교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을 자본주의와 연결시켰다는 점에서 그게 대단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는 자본주의적 니드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게 거의 18세기 후반 19세기까지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미리 나왔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책에서는 굉장히 배보보다 더 먼저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사무라이가 하나의 계층으로 존재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도쿠가 이에야스의 막부 시대가 시작되면서 자기네들 역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무라이 역할이 아니면. 그러니까 계급으로서의 존재 그렇죠. 원래 많이 기존 약하겠죠. 역할이 없으면서 그냥 자기네의 역할을 리디파인하고 그러면서 이런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계몽주의자. 계몽주의자. 네, 그런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사건 중심으로 한일 관계를 알잖아요. 임진왜란 뭐 그다음에 뭡니까 임나 일본부설 그러니까 임나 일본부에서 임진왜란 푹 뛰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근대 한일 강제 병탄으로 푹 뛰고 하다 보니까 그 사이를 너무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일본도 그 고립된 섬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흐름과 너무나 똑같은 계몽주의 운동들도 들어왔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몰랐던 근데 이 책이 두껍지 않은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거론되는 사람은 이 글을 쓰니까 자기가 아무나 거론한 건 아닐 거라고 일본 사회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일 거라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인의 역할이 강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그 모든 그 천인 합일 사상을 얘기한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올리는 것이 상인의 정직이다라고 하면서 이득에 대해서 베네핏에 대해서 긍정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개신교 정신에서도 그렇고 유교 정신에서도 이득을 상당히 아래로 보는 그래서 산업공상 하듯이 우리 계급에도 직급이 있었는데 하는 일에도 직급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들은 거의 다 근데 다 이르러서니까 그들이 빨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자각이 고립된 섬나라에서도 자기들만의 자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도쿠가와 시대는 그 전 시대, 도요토미 시대보다 훨씬 외국이랑 단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국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직이 바로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바이간 얘기를 했고요. 또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배고의 정신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것은 검약은 타고난 정직으로 돌아가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바이간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 도노반 씨가 질문한 것처럼 18세기에 들어서 소위 말하는 일본식 용어로 하면 계명, 그러니까 계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식 개념으로 하면 계몽주의고 이제 일본식에는 그걸 계명시대라고 부르더라고요. 18세기가 바로 일본의 계명사상,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거의 발흥하는 시기에서는 유럽과 거의 매듭 같이 한다고 보겠죠. 이 시기는 또 우리로 하여금 실학의 시대이기도 하고, 실학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몽주의죠, 일종의. 그런데 꽃피기 전에 바로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인 계통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남인 계통도 나중에 그 조선 후기에 와서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이 워낙 천재적이었고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정조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지만 정조가 어떤 개혁적 군주로서 이제 요즘 영화의 주인공도 많이 되고 해서 그렇지만 사실은 남인도 당파 싸움에서 그렇게 비껴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계몽주의를 얘기하기 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당파 논쟁이 너무 컸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할 때가 늘 했듯이 그러면 서구 사회는 당파 논쟁이 없었냐? 이 의견은 사실은 종교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에 일본식 번역이 돼서 우리의 종교로 들어온 거지 종교란 말이 없었죠, 사실은. 그렇지만 종교란 말이 없을 때 이 성리학이나 이런 질서는 종교의 역할을 했죠. 정말 죽고 사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서구에는 이런 게 없었냐? 많았거든요. 개신교랑 천주교랑 개신교 안에서 종교개혁 한 이후에 30년 전쟁이 많이 싸웠잖아요. 서로 죽이고 또 근대까지 와서는 또 어디입니까? IRA 있었죠. 북아일랜드 쪽에서 또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싸우고 그 영화도 많이 만들어지고 얘가 이번에 그 포르투갈 걸으면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 하나 만났는데 이제 술을 먹다 이렇게 술 얘기하네. 술을 마시다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다가 나보고 이제 농담으로 컨페셔널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개신교인이야? 컨페셔널 안 해. 이들도 농담한다고. 막 나한테 주먹질을 향하는 그 농으로 신용을 하면서 너 어떻게 너같이 사람 좋아 보이는데 개신교인을 하고 있냐고. 아일랜드 사람들이 아직도 그 개신교인을 그게 아직도 서구 사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크더라고요. 아직도 아일랜드는 그런 아직도 있는데 당파 싸움을 제가 자체로 우리 민족은 일본이 식민사학을 통해서 우리가 당파 싸움으로 망했던 그것에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극복하는 계기가 우리에게 없었던 것이죠. 그때 그냥 일본의 강제병탄이 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계몽하는 기회를 놓쳤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와서 무슨 뭡니까 그 뭐 이영훈이니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 뭐죠? 무슨 책임 제목 뭐지? 그 단일 종족주의 이런 데 화가 나는 게 단체가 몰라도 그런 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어떤 계몽기나 이런 데 대해서 말살된 게 바로 일본 때문인데 그것을 근대화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데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정말 그런 책은 정말 쓰레기 같은 책인 거죠. 근데 뭐 그게 뭐 우리 우파들이 사서 그러지 그 책도 많이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베스트셀러. 네? 베스트셀러. 어쨌든 18세기를 계명사상, 계명의 시대라고 그러고요. 이때 와서 비로소 이제 중화의식으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고학은 어쨌든 유교의 질서가 주작이나 성리학에서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본래 공맹정신으로 혹은 그 이전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점에서 중화적인 데 기초를 두고 있었죠. 고학에서는. 그런데 18세기 때는 중화의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됐고 이 성중리할 때 리나 또 하늘천 이 천에 대해서 그것을 현의사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적용을 현실 세계에서 하는 그런 일본만의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 사상을 많이 이제 상대화하고요. 유교 사상을 재해석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도미타카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계명 시대의 유교 사상을 재해석한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도미타카 나카모토가. 이 사람은 산물 오류라는 주장을 했답니다. 산물 오류. 물자는 물건 할 때 물자고요. 오류, 이건 다섯 오자고. 류자는 흐름 류자입니다. 산물 오류. 종류 류자입니다. 종류 류자. 그 산물이란 건 뭐냐면요. 모든 학파가 다 자기들의 경험에 따라 그들의 이론은 다양히 될 수밖에 없다. 해석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오류는 그 오류가 아니죠. 산물 일단. 오류 따로 나와요. 아까 잘못된 오류?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네. 오류야, 다섯 번째. 오류 따로 나와요. 경험에 따라 다양하다. 그다음 동일한 말이라도 시대에 따라 다르다. 말에도 유별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더라고요. 성서의 말씀은 경험에 따라 다양한 것이고 그래서 동일한 말이라도 시대에 따라 상이한 것이고 말에도 유별, 다른 말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류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류는 뭐냐? 말에 따라 다 유별이 있다,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라도 본래의 말을 확대시킨 말, 확대하기 이전에 협소하고 부분적인 말, 포괄적으로 쓰인 말, 돌발적으로 쓰인 말, 정반대로 쓰인 말. 하나의 단어에 이렇게 5가지 종류로 읽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서삼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상대적인 문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때 어떤 18세기 일본의 계몽학자들의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미우라 바이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다만 익숙해져 있다는 것 뿐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경험주의죠. 우리가 뭐 진리라고 알고 있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또 이 책의 저자는 굉장히 또 일본 이제 외국학자들하고 비교를 유사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베이컨이나 데카르트의 회의주의 시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관합일, 그러니까 볼관자를 써서 거꾸로 보면 결국은 합일에 도달할 수 있다. 항상 사물을 볼 때 거꾸로 보도 훈련을 해라. 이런 말들을 했고요. 그런 것처럼 미우라 바이에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은 경험주의, 다만 익숙하지고 그런 점에서 경험주의를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민중들, 또 경세가들,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규 쇼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지금 점점 그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사무라이들을 다시금 어떤 계급적 중심 세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사무라이를 다시 그들에게 직코치, 그들의 독봉으로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독과 초기에 많이 뺏겼다고요. 그들을 새로운 마을 구조에다 편입을 시켰죠. 근데 그들을 다시 직코치를 돌려주고 그들에게 그 사무라이를 직코치에 정착해서 그 안에서 상업 활동을 하게 해라. 뭐 이런 말들도 많이 했고요. 또 다자이 슌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듯이 사무라이도 생산에 이제 종사해라 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혼다 도시아키라고 하는 사람은
의외로 또 교통 문제를 살려야지 근대 자본주의란 말은 안 했겠죠. 물론 근대 자본주의란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통 문제를 살리는 것이 어떤 근대 상업주의가 빨리 성장하는 도움이 된다라는 말도 했고요. 안도 쇼에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다른 일본 철학책에서도 본 이름 같아요. 유토피아 사상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출신으로 무정부적인 평화 사상, 만인 직경, 모든 사람은 다 스스로 땅을 갈아야 된다. 만인 직경 이런 것을 강조했고, 특별히 아까도 인을 비판한 사람이 있었죠. 인은 기득권의 논리라고 비판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안도 쇼에키조차도 인이야말로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죄인의 뿌리다. 인 강조하면 죄인이라는, 인 강조하는 놈들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의사 출신, 무정부적인 평화사상, 만인 직경, 인이야말로 죄인의 뿌리. 이거 매너나이트인데요,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에도 시대에는 농민 반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6회가 있었고요. 다시 이제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국학운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제 고학운동은 아까 지금 새로운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중화사라고 탈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학운동은 이제 고학은 유교 이전의 어떤 순수 유교로 돌아가려는 것이었다면 국학은 이제는 순수 일본학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요즘 좀 뭐랄까요, 속어지만 국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일본의 국뽕운동이 생겼다는 건데, 국뽕이라는 거 이제 우리만이 최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메이지의 어떤 씨앗을 슬슬 잉태하고 그것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쿠가와 시대가 시대적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이 국학운동이 생기면서 소위 말하는 일본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국뽕운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국학의 창시자는 게이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또 승려 출신입니다. 아까도 승려 출신이 많이 있었는데, 진언종이라고 하는 참 진짜 말씀 한자를 쓴 진언종이라고 하는 승려 출신이고요. 그는 일본만의 고유한 민족 정서가 있다, 민족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또 뭐 아즈마마로 같은 사람들은 또 신도주의자, 즉 일본의 그 신도를 다시금 부활시키는데 이제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메이지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던 맹아, 그러니까 그야말로 싹이 트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만이 최고다, 일본 중심주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본을 지배하게 됐던 거죠. 이 책은 뭐 말씀드린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지만요, 굉장히 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 시대,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메이지까지의 그 사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본에서 있었나를 보여주는 뭐 좋은 책 같아요. 그냥 많이 참고가 됐어요. 일본을 새롭게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됐고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두 주는 이제 쭉 했고, 이제는 근대사가 재밌잖아요. 일본이랑 할 때는 좀 으쌰 우리 감정도 자극을 하고 근대사를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근대사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일본의 사무라이 계급이라는 것이 그 다이모 하고 그다음에 공상, 그다음에 그 하층 계급, 그 딱 중간에 있는 계급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노공 받아갖고 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양반 계급이네. 그런 사람들이 여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수준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일종의 좀 약간의 그 폭력적인 이미지가 가미되었다면 그거를 이제 계속 중산층 계급으로 키우려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사회 그 사상가들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이미 중산층. 예를 들면 지도 계급이었지. 예를 들면 그 요시다 쇼인 같은 사람도 사무라이 계급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렇죠. 요시다 쇼인 사무라이로 분류하죠.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딱 사무라이 계급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칼을 쓰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딱 양반에 해당되는 선비 계급에 해당되는. 근데 사무라이들이 그게 뭐냐면 그 소위 말하는 도쿠가와 시대에 와서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런 운동들도 있었대요. 존인들이 돈은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서열적으로 낮잖아. 그러니까 사무라이 집안에 자기 자식들을 양자로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돈은 자기들이 되고. 완전히 양반 계급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존인들이 그렇게 뭐 사돈을 맺거나 양자를 집어넣어서 이제 자기들 신분 상승을 꾀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존인보다 높은 계급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요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끈떨어진 양명 정도. 끈떨어진 거. 허세군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인 양반 계약하고 좀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거예요 아마. 그 중간에 없다니까. 아니 그러니까는 중간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그 조선에서의 그 양반 계급이라는 건 뷰아크리스 아니에요. 그거에 그렇지. 들어갈 수 있는.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뷰아크리스가 크게 존재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쇼군이나 이런 것들이 네, 거기서 시선을 쇼군이 주고 저기 있고 아, 그 밑에서 쇼군은 막- 따까리 하는 애들이 한 있고 명이지만 그 밑에 이제 뭐 다이묘가 있고 그 중에 또 다이묘 사이에 로중이라고 있더라고. 늙은 로자 가운데 그 우리말로 하면 장로 같은 거겠지. 로중들이 또 다이묘들을 또 이렇게 뭐 관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들을 이렇게 다이묘는 그 완전히 그 300개 그 다이묘 정도가 해서 그 영주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도쿠가와 시대는 게 많이 중앙집화가 됐다는 거지. 도요토미 시대보다. 하여튼 피가 중요하긴 한가 봐요. 하다못해서 홍길동에도 서자일 망정 양반하고 그렇죠. 치거든요.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던 거지. 기회가 없었던 거지. 제가 그 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대 소설들도 이 양반에 좀 완전히 잡지 못하다고. 그죠? 흰백정이잖아요. 인격적 백정이지. 네. 근데 인격정 보면 그 저기 누굽니까? 저 북한에 간 학자 홍명 그 인격정 보면 인격정의 피는 아니야. 그런데 그 귀양 와서 살던 사람이 인격정의 고모부가 돼. 그 나중에 복권이 돼가지고 뭐 인격정 안에 좀 도움 주거나 맞는 양반이 도움 받았어. 피는 안 막상들어가서 됐겠지. 보면 출생의 비밀에서 꼭 그 연결을 시켜줘야 되거든. 안 그러면 땡이야. 그렇지 뭐 재벌 이태라든가. 제발 뭐 이렇게 연결 안 되면 땡이야. 그러니까 이게 실장.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알고 봤더니 재벌 아들이라. 그냥 인민만 갖고는 뭐 안 해. 안 돼. 그러니까 그 요새 그러니까 예수도 꼭 다이다고 연결시키잖아. 그래서 그게 제일 성경의 황당한 부분이죠. 네. 성경에 보면 예수의 그 족보가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알죠. 유명한 얘기하는 것들도. 거기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가문에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돼갖고는 승려로 그렇게 해놨어. 엄마 쪽으로도 다이, 아버지 쪽으로 다이, 양 쪽으로 다이. 그래서